인구 2,800만 명짜리 나라가 14억 거대 중국한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2주 안에 가진 거 다 팔고 나가라. 부탁도 권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호주가 중국 자본을 광산에서 통째로 쫓아낸 바로 그날, 한국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89%를 중국에 매달고 있거든요. 2021년 가을 요소수 한 통 구하겠다고 주유소마다 줄을 섰던 거 기억하시죠? 화물차가 멈추면 택배도, 마트 진열대도 같이 멈추는 거 아니냐고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호주도 똑같이 중국한테 멱살을 잡혔습니다. 와인 한 병 값이 하루아침에 3배로 뛰었죠. 그런데 호주는 사과문 대신 칼자루를 도로 쥐었습니다. 우리는 왜 매번 줄만 서야 했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호주가 풀어낸 그 문제의 답안지가 지금 우리 앞에도 똑같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호주의 6년과 한국의 현재를 나란히 놓고 그 차이가 어디서 갈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호주에서 황당한 명령서 한 장이 날아갑니다. 재무장관이 노던 미네랄스라는 광산 회사의 중국계 지분을 향해 이렇게 통보합니다. 2주 안에 다 팔고 나가라. 16억 8천만 주, 회사 지분의 17%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한테 보름만에 짐 빼라고 한 겁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주가는 곧장 8% 넘게 빠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주가 누굽니까? 인구 2,800만, 그 큰 중국 앞에선 한참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그 호주가 중국 자본을 향해 짐 싸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6년 전으로 되감아야 합니다. 2020년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관세 218%를 매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10만 원짜리 와인이 하루아침에 30만 원이 됩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호주 와인 수출이 1년 만에 97%가 증발합니다. 100병 팔던 게 3병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리, 석탄, 랍스터, 쇠고기까지 줄줄이 막혔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호주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그 시절 호주 수출의 약 40%가 중국 한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호주는 무역의 2%도 안 됐습니다. 장사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골 한 명이 우리 가게 매출의 40%를 책임지면요. 가게는 그 손님 눈치를 봅니다. 메뉴도 가격도 그 사람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호주가 딱 그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 같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트럭에 넣는 그 액체 하나가 떨어지자 차가 멈췄고, 차가 멈추니 택배가 멈추고 마트 진열대가 비었습니다. 똑같이 멱살을 잡혔는데 호주는 사과 대신 칼자루를 쥐었고 우리는 주유소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하던 호주는 어쩌다 칼자루를 주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12년 전 한 통의 축하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호주 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최고의 파트너라는 말이 오갔고 두 나라는 그 자리에서 자유무역 협정에 손을 잡았죠. 달콤한 밀월이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을 쓸어 담았고 호주 경제는 빠르게 살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호주 상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약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가게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손님 한 명이 책임지는 셈이었습니다. 장사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엔 그 단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와서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켜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슬슬 달라집니다. 이 메뉴는 좀 빼지, 영업시간은 이렇게 바꾸지. 어느새 손님이 주문을 넘어 가게 운영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손님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딱 그 처지였습니다. 고맙기만 하던 단골이 어느새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휘둘릴 거면 거래처를 바꾸면 되잖아요. 왜 못 끊었을까요? 답은 히토류에 있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모터까지 들어가는 첨단 산업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희토류를 캐서 쓸 수 있게 정제하는 가공 단계, 그걸 중국이 약 90%나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깨끗한 우물이 거의 다 한 사람 마당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이걸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고 했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폐수까지 감수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 우물을 독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장 궁금하시죠? 우리 한국은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희토류를 사실상 100% 수입에 기댑니다. 소재와 부품으로 넓혀보면 89%가 중국산입니다. 10개 중 9개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디듐 영구자석, 이게 중국 의존도가 86.2%에 달합니다. 이 작은 자석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진동, 전기차를 굴리는 모터, 바닷가에 늘어선 풍력발전기, 전부 이 자석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호주는 매출 40%짜리 단골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의 심장이 통째로 한 곳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뒤늦게 깨달은 위협은 이미 집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적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3개의 빗장이 슬그머니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빗장 3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관, 금고, 그리고 뒷마당입니다. 첫 번째 빗장은 현관, 바로 통신망이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GTE가 호주의 5G 통신망에 들어올 뻔했습니다. 5G가 뭡니까? 나라 전체의 신경망입니다. 전화, 결제, 병원, 전력까지 다 그 위로 흐릅니다. 쉽게 말하면 집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를 외부 업체 손에 쥐어주는 셈입니다. 호주는 여기서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미국과 영국보다 앞서서 화웨이와 GTE를 5G 통신망에서 빼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현관문부터 도로 잠근 겁니다. 두 번째 빗자는 금고, 정치자금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과 연결된 돈 약 550만 호주 달러가 호주 정치권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억 원 가까운 액수입니다. 그 돈은 여당과 야당, 양쪽 모두로 들어갔습니다. 한쪽만 산 게 아니라 판 전체를 산 겁니다. 결국 한 상원 의원은 후원 논란과 발언 문제가 겹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방식입니다. 정문이 막히니까 옆문과 뒷문으로 기어든 거예요. 표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입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빗장은 뒷마당, 전략자산이었습니다. 2015년 호주는 북부의 다위낭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넘겼습니다. 조건이 99년, 금액은 약 5억 호주 달러였습니다. 99년이면 거의 한 세기입니다. 손주의 손주대까지 빌려준 셈이죠. 그것도 그냥 항구가 아닙니다. 군 항구 바로 옆에 붙은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가격입니다. 이 임대료는 직전 2년간 그 항만이 번 순이익의 무려 25배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 해 100만 원 벌던 가게를 2,500만 원 받고 넘긴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25년 동안 2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는 약속까지 붙었습니다.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항구 하나를 넘긴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물류와 군사동선이 한 회사 장부 안으로 빨려 들어간 셈입니다. 돈 앞에서 뒷마당 열쇠가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3개의 빗장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이 호주에 들이민 14개의 요구 목록을 보면 노림수가 드러납니다. 그 목록엔 와인도 보리도 없었습니다. 화웨이를 다시 받아라, 언론을 단속해라, 대학을 손봐라, 외국 간섭을 막는 법을 거둬라. 전부 그 나라의 주권을 건드리는 항목이었습니다. 겉으론 무역 분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겨눈 건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척추를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우리 통신망과 인프라엔 중국산 장비가 정말 없을까요? 한전 통신장비 뉴스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호주가 잠근 그 현관문, 우리는 제대로 잠갔는지 한 번쯤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렇게 안방까지 내준 호주가 대체 어떻게 칼자루를 도로 빼앗았을까요? 호주는 사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을 썼습니다. 먼저 옆문과 뒷문부터 봉쇄했습니다. 외국 정치자금을 아예 금지하는 법, 누가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다 드러내는 외국 영향력 투명화 제도, 그리고 몰래 끼어들면 처벌하는 외국 간섭 형사처벌법. 이렇게 3개의 법으로 빗장을 도로 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어들 구멍 자체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셈입니다. 다음은 빼앗겼던 광산입니다. 호주 정부는 노던 미네랄스의 중국계 지분에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립니다. 2024년에 한 번. 그런데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가 명령을 무시하고 지분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슬쩍 빼돌린 겁니다. 정문 닫혔다고 창문으로 도망친 셈이죠. 그러자 정부가 2026년 다시 칼을 빼듭니다. 이번엔 16억 주가 넘는 지분을 2주 안에 다 토해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명령 직후 주가는 8% 넘게 빠졌습니다. 도망갈 구멍까지 막힌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호주는 빼앗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번째 우물을 직접 팠습니다. 2025년 라이너스라는 호주 기업이 중국 밖에서 처음으로 디스프로슘과 터분을 산업 규모로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둘은 자석이 뜨거워져도 힘을 잃지 않게 잡아주는 핵심 원소입니다. 여기에 아라프라는 새 광산 개발을 확정했고 정부는 비상금처럼 히토류 500톤을 직접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미국과 손잡고 85억 달러짜리 핵심 광물 동맹까지 맺습니다. 혼자 우물 파는 게 아니라 든든한 동업자를 구한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주는 2021년부터 미국, 영국과 오커스라는 안보 동맹을 맺고 핵 잠수함까지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제의 빗장을 도로 거는 동시에 머리 위에 안보의 우산을 새로 펼친 겁니다. 돈줄과 울타리를 한꺼번에 갈아탄 셈이죠. 자원 문제 하나로 시작된 일이 결국 나라의 큰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 호주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거울로 삼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2010년 일본은 중국과 섬 하나를 두고 부딪힙니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를 사실상 잠가버렸습니다. 가격이 1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만원짜리가 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때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 90%였습니다. 일본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 뒤로 1천억엔을 쏟아부어 의존도를 60에서 70% 선까지 끌어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판 2번째 우물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호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수치기엔 아직 이릅니다. 쫓아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광산을 되찾았다고 진짜 독립일까요? 아닙니다. 캐넨 흙덩이를 쓸 수 있는 자석으로 바꾸는 가공기술, 그 마지막 관문은 여전히 중국이 주고 있습니다. 우물은 팠는데 정수시설은 아직 남의 손에 있는 겁니다. 물을 퍼올려도 마실 물로 거르는 건 별개거든요. 진짜 싸움은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통쾌하죠? 그런데 박수만 치고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우리 이야기거든요. 호주가 6년에 걸쳐 한 일을 우리는 지금 거울 앞에 세워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사드 보복 기억하시죠? 한국은행이 추정한 관광 손실만 약 21조 원입니다. 작은 도시 하나 살림이 통째로 날아간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고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을 떠올려 보세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가 83.4%였습니다. 차가 멈추니 택배가 멈추고 마트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었을까요? 아닙니다. 값이 싸고 품질이 받쳐주니 슬그머니 다시 중국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 되고도 또 같은 손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 나라에 80% 넘게 매달려 있는 우리 수입 품목이 약 3,900개에 이릅니다. 그중 거의 절반인 약 1,850개가 중국에 묶여 있습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마그네슘 덩어리는 사실상 전량, 네오디뮴, 영부자석은 86%가 중국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장바구니 절반의 가격표를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이 이른바 0.1% 룰을 꺼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중국산 히토류가 0.1%만 섞여 있어도 중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0.1%면 거의 먼지 한 톨입니다. 그 먼지 한 톨에도 도장을 받으라는 거죠. 처음으로 중국법이 국경 밖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공급망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끝에 이 통제를 2026년 11월까지 일단 미뤄두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칼을 거둔 게 아닙니다. 칼집에 잠시 꽂아둔 것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의 답안지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연문을 법으로 잠그고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정부가 직접 곳간을 채우는 것. 다행히 한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정부가 히토류 종합대책을 1호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히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광물들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버려지는 폐 전자제품에서 자석을 도로 캐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폐 컴퓨터를 모아 연구 자석을 회수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광산이 없어도 우리 집 서랍 속 고철이 작은 광산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요소수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가 잠잠해지면 다시 싼 중국산으로 슬그머니 돌아가는 되돌이 습관입니다. 곳간은 평소에 채워둬야 비상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친 다음에 우물을 파면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답은 하나입니다. 한 곳에 다 걸지 마라.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이건 나라 살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게도 똑같습니다. 한 군데에만 모든 걸 맡겨두면 그쪽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내가 휘둘립니다. 분산, 결국 이 한 단어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호주의 6년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통신과 정치, 그리고 전략자산의 빗장을 도로 걸어 잠갔고 마침내 두 번째 우물을 직접 팠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호주를 바라보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분산하느냐, 그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호주처럼 칼자루를 도로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소수 때처럼 또 줄을 서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닛산은 한 해 동안 100조 원어치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6조 원을 까먹었어요. 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팔수록 돈을 벌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자동차는 거꾸로 갑니다. 세계 1위 도요타조차 관세 하나로 수조 원을 토해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차 한 대를 팔 때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따라가 보면 일본 자동차가 무너지는 진짜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함정이 사실은 한국 부품 산업에도 놓여 있어요. 그 돈의 흐름을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일본 자동차가 망한다고? 도요타는 길에서 멀쩡히 잘만 달리던데 정말 적자야? 그 의심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펼쳐보면요, 상식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닛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차를 팔아 거둔 매출이 100조 원대였어요. 100조 원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닛산은 그해 6조 원을 까먹었습니다. 정확히는 순손실 6,709억 엔. 1999년 닛산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적자가 한 해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듬해에도 5천억 엔이 넘는 순손실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첫 해 매출은 100조 원을 유지했는데 영업이익은 1년 만에 87%가 증발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동네에서 제일 손님 많은 식당이 장사는 잘 되는데 통장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줄은 문 밖까지 늘어서는데 정작 사장님 손에는 한 푼도 안 남는 거죠. 문 닫기 직전인 맛집인 셈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만 자꾸 줄어드는 집,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잖아요. 닛산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차를 팔수록 손해를 본 거예요. 많이 팔면 돈을 번다는 당연한 상식이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닛산이 원래 좀 부실했던 거 아니야? 도요타는 다르잖아. 맞습니다. 총 판매량은 도요타가 세계 1위예요. 그것도 6년 연속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도요타 그룹이 1132만 대를 팔았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이었어요. 전 세계 굴러다니는 새 차 10대 중 한 대가 도요타라는 뜻입니다. 명실상부 챔피언이죠. 그런데 이 챔피언마저 북미에서는 영업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매긴 자동차 관세 한 방에 영업이익이 약 13조 원 날아간 걸로 추정됩니다. 6년 연속 세계 1위가 가장 큰 시장에서 적자를 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가장 돈을 잘 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는 1등도 2등도 똑같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잘 팔리는데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00조 원을 벌고도 6조 원이 비는 이 구멍 말입니다.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샜는지 첫 번째 구멍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차 한 대를 팔 때 그 돈은 공장을 나서기도 전에 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멍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차는 그대로입니다. 공장도, 직원도, 부품도 어제와 똑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해가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답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일본 차가 가장 많이 파는 시장, 바로 미국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구멍이 뚫립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차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 세율이 27.5%까지 올라갔어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마다 통행세를 떼이는 겁니다. 차 한 대가 들어올 때마다 일정 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차값의 4분의 1이 넘는 돈을 국경에서 떼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짜리 차라면 700만 원 넘게 증발하는 셈입니다. 그 돈을 누가 메울까요? 미국 소비자가 다 부담하면 차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상당 부분을 떠안았어요.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으면서 세율은 15%로 내려왔습니다. 적용은 그해 9월 16일부터였죠. 하지만 그 전까지 일본 차는 고율 구간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가장 비싼 통행세를 내던 바로 그 시기에 적자가 터진 겁니다. 규모를 한번 볼까요? 세계 1위 도요타가 이 관세로 약 95억 달러를 토해낸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어지간한 대기업 한 곳의 1년 매출이 관세 하나로 통째로 날아간 셈이에요. 더 위태로운 회사도 있습니다. 스바루라는 일본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미국 매출 의존도가 약 70%에 달합니다. 10대 팔면 7대를 미국에서 파는 구조예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스바루는 몸살을 앓는 겁니다. 관세 직격탄이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일본 차만 이렇게 크게 흔들렸을까요? 미국에서 차 파는 회사가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핵심은 어디서 만드느냐입니다. 일본 차는 상당수를 일본에서 만들어 바다 건너로 실어보냅니다. 그러니 국경마다 통행세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죠. 길을 한번 깔아두면 계속 그 길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을 미국에 새로 짓는 데 드는 돈,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환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길을 바꾸려면 도로를 처음부터 새로 까는 값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 값이 무서워 일본은 옛길을 고집했고 관세라는 통행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관세는 표면일 뿐이에요. 협정으로 세율이 내려가도 적자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구멍은 따로 있거든요. 그 구멍은 바다 건너가 아니라 차 안쪽에 있습니다. 일본 차를 한번 뜯어보면요, 그 안에 쌓인 부품 더미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솔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은 대략 3만 개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가면 이 숫자가 약 1만 개로 줄어듭니다. 부품의 3분의 2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엔진도, 변속기도, 복잡한 배기장치도 다 빠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본 자동차의 30년 강점이 바로 이 3만 개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K레츠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완성차 회사를 중심으로 수백 개 부품 협력사가 한 가족처럼 엮인 거대한 생태계예요. 부품 하나하나를 30년 거래한 협력사가 정성껏 만드니 품질이 좋았습니다.
도요타와 닛산이 세계를 제패한 비결이 바로 이 끈끈한 대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동화 시대가 오면서 이 강점이 가장 무거운 족쇄로 돌변합니다. 부품이 1만 개로 주는데 협력사는 그대로 3만 개 시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감 없는 협력사는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30년 같이 산 대가족인데 한 명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공장에 부어버려서 되찾을 수 없는 돈이라 아까워서 발을 못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족쇄가 지갑에서 어떻게 돈을 빼가는지 차 한 대를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정체가 선명해집니다. 일본 차 한 대 값을 약 3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3천만 원을 냈어요. 이 돈이 회사에 다 남을까요? 천만에요. 먼저 강철과 알루미늄 같은 재료비가 빠집니다. 업계에선 차값의 절반 안팎으로 봐요. 대략 1,500만 원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다음은 그 3만 개 부품을 만드는 협력사 몫입니다. 하청 마진까지 얹어주면 대략 600만 원이 K레츠 대가족에게 흘러갑니다. 이제 900만 원이 남았네요. 여기서 공장 근로자 인건비로 또 400만 원쯤이 나갑니다. 일본은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3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여기서 고정비라는 게 덮칩니다. 차를 한 대도 안 팔아도 매달 나가는 돈이에요. 공장 유지비, 협력사 지원금, 연구비가 줄줄이 빠집니다. 부품이 1만 개로 줄어 라인은 절반만 돌아가는데 공장 임대료와 설비값은 3만 개 시절 그대로 나갑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상태. 이걸 규모의 비경제라고 합니다. 클수록 이득이라던 상식이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이 고정비로 대략 300만 원이 또 날아갑니다. 남은 200만 원에서 마지막으로 미국 관세까지 떼이면요. 결국 3천만 원짜리를 팔아서 회사 손에 쥐는 건 단돈 100만 원 안팎입니다. 차 한 대 팔 때마다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죠. 자, 이제 닛산이 왜 100조 원을 팔고도 6조 원을 까먹었는지 보이시죠? 한 대당 이윤이 이렇게 얇으니 조금만 삐끗해도 통째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닛산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17개 공장 중 7개를 닫기로 했어요. 절반 가까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직원은 약 2만 명을 줄입니다. 전체의 15%. 그러니까 7명 중 1명이 짐을 싸는 셈이에요. 만들 수 있는 차도 350만 대에서 250만 대로 깎습니다. 1년에 100만 대만큼 공장을 통째로 접는 규모입니다. 길을 바꾸려면 새 도로를 까는 돈, 즉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했기에 닛산은 이렇게 살을 도려내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K레츠라는 족쇄의 정체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끈끈함이 이제는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쇄를 단번에 풀어줄 단 하나의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부품을 3분의 1로 줄여주는 그 길, 바로 전기차였죠. 그런데 일본은 그 탈출구 문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세계 1위 도요타가 왜 전기차를 외면했는지 그 선택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술 1등이라는 일본이 왜 전기차 앞에서 발을 멈췄을까요? 사실 도요타는 전기차를 못 만든 게 아닙니다. 안 만든 쪽에 가깝습니다. 정확히는 만들다가 되었습니다.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순수 전기차가 BG4X였습니다. 2022년의 일이었죠. 그런데 출시 2달 만에 사고가 터집니다. 달리던 차의 바퀴가 헐거워지는 결함이었어요. 결국 팔린 차를 전부 걷어들이는 전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를 양산한 그 도요타가 정작 순수 전기차에선 바퀴 하나를 제대로 못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동안 무엇을 팔고 있었을까요? 답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일본 안에서 순수 전기차 비율은 1%대에 머뭅니다. 100대 팔리면 한두 대 꼴이라는 뜻이에요. 반면 세계 평균은 약 20%에 이릅니다. 5대 중 1대가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 사이 일본 시장은 하이브리드가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휘발유와 전기를 섞어 쓰는 차로 시장이 쏠려버린 거죠. 자,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는 전기차로 핸들을 꺾는데 일본만 하이브리드라는 익숙한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잘하던 것에 갇혀 새 길을 외면한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1등이 자기 성공에 발이 묶여 다음 판을 놓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등을 돌린 건 도요타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다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혼다는 2025년 5월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에 내놓으려던 전기차 세 종류를 한꺼번에 취소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 이미 부어둔 전기차 사업비를 대규모로 손실 처리했습니다. 그 규모가 수조 원에 이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로 올리겠다던 목표도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하이브리드 쪽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일본 자동차 큰 세 곳 가운데 전기차에서 가장 크게 뒷걸음질 친 회사가 바로 혼다였습니다. 그럼 도요타는 그 시간에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시선은 자동차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우분시티라는 미래 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예 도시 하나를 실험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였죠. 2020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달 탐사용 차량까지 손을 댑니다. 미래라는 큰 그림에 눈을 두는 사이 코앞의 전기차 경쟁은 뒷순위로 밀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중국의 비아디였습니다. 비아디는 2025년에 순수 전기차를 약 226만 대 팔았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였던 테슬라까지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어요. 토요타가 도시와 달을 바라보는 동안 전기차 왕좌는 중국 회사가 가져간 겁니다. 1등이 도망친 자리를 후발주자가 통째로 삼킨 거죠.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요타가 당장 1위에서 밀려난 건 아니에요. 도요타는 2025년에도 세계 판매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워낙 잘 팔린 덕분이었습니다. 전동 하차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만큼 호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그 길이 다음 판에서도 통할까요? 세계가 전기차로 방향을 트는 동안 익숙한 길만 고집한 대가는 천천히 청구서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은 일본 안방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본 자동차가 수십 년간 손해주고 있던 해외 텃밭, 바로 그곳에서 지금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과 동남아에서 일본 자동차의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안방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은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가 수십 년간 지배하던 해외 텃밭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과 동남아예요. 그 땅에서 지금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을 보겠습니다. 2025년 브라질에서 현대차가 약 19만 9천 대를 팔았어요. 점유율 10%로 시장 4위입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약 12만 대에 그쳤습니다. 점유율 6.1%, 5위로 밀렸어요. 현대차가 도요타를 추월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격차의 속도예요. 2024년만 해도 두 회사 차이는 고작 2,000대였습니다. 그게 2025년엔 약 7만 7천 대로 벌어졌어요. 1년 만에 격차가 수십 배로 벌어진 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현지화에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수입차에 35% 관세를 매겨요. 그런데 현대차는 일찌감치 현지 공장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 신차의 70에서 80%는 플렉스 연료차예요. 쉽게 말하면요, 휘발유든 에탄올이든 다 먹는 잡식 엔진입니다. 현대차는 여기에 맞춰 차를 만들었어요. 반면 일본 차는 본국에서 만든 차를 그대로 실어보내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현지 입맛에 맞추는 적응이 늦었던 거죠. 한쪽은 그 나라 흙에 뿌리를 내렸고 다른 한쪽은 멀리서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결과는 안방 챔피언의 자리가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비아디예요. 2025년 브라질에서 팔린 전기차 10대 중 9대가 비아디였습니다. 비아디는 브라질 카마사리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대에 이를 계획입니다. 현대차 현지 공장보다도 큰 규모예요. 자, 이제 동남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일본 차의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태국 같은 곳은 점유율이 90%에 육박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이 70%대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비아디와 중국 업체들이 현지 공장을 세우며 파고든 결과예요. 베트남은 더 상징적입니다. 혼다는 베트남 이륜차 시장에서 점유율 80%대 중반을 쥐고 있었어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치죠. 그런데 베트남 토종기업 빈페스트가 전기 오토바이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2025년 빈페스트의 판매가 무려 473% 폭증했어요. 게다가 베트남은 2026년 7월부터 하노이 도심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혼다의 텃밭이 발밑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 차의 자존심이었던 품질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일본 다이하츠는 안전검사를 174건이나 조작했습니다.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말이죠. 일본 정부가 직접 적발해 발표한 사실입니다. 도요타 자회사 히노는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했어요. 그 대가로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일본 차 하면 떠오르던 단 하나의 믿음, 품질마저 흔들린 겁니다. 텃밭의 점유율도, 마음속의 신뢰도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멀리 일본과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각본에는 다음 차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일본을 무너뜨린 그 족쇄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밑에도 똑같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에 727만 대를 팔아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차가 아니라 그 차를 떠받치는 부품 산업에 있습니다. 우리 부품 산업은 아직도 내연기관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전기차로 넘어가면 부품이 3만 개에서 1만 개로 줄어듭니다. 부품이 줄면 그걸 만들던 일감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사람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직접 고용만 약 35만 명입니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 업계 추산입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이 산업에 매달려 있는 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등이 제일 안전할 것 같죠? 그런데 역사는 반대로 말합니다. 소니는 워크맨으로 세상을 지배하다 아이팟에 무너졌습니다. 필름의 제왕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자기 손으로 먼저 만들고도 묻어버렸습니다. 휴대폰 1위 노키아는 스마트폰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모두 자기 성공에 갇혀서 무너진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다음 차례를 피할 수 있을까요? 길은 일본이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나 있습니다. 첫째, 부품 협력사의 전동화 전환을 지금부터 도와야 합니다. 내연기관 부품만 만들던 회사가 스스로 전기차 부품으로 갈아타긴 너무 어렵거든요. 둘째, 기술 1등이라는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계 1위 도요타가 전기차 앞에서 등을 돌린 이유도 결국 잘 나간다는 방심이었습니다. 셋째, 브라질에서 통했던 것처럼 현지화로 시장을 미리 선점해야 합니다. 관세와 환율을 피하는 길은 결국 그 나라 안에 공장을 짓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일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전동화 속도를 높이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한국 시장에 발을 들인 비아디가 어떻게 우리 안방을 노리는지 그 전략을 돈의 흐름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